2017년도에 제가 대학원에서 만들었던 인공지능은 CT 영상에서 관상동맥이라는 혈관만 찾아서 표시하는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환자 한 명의 심혈관 CT 사진 대략 350장 정도가 나와요. 환자 한 명에서. 이걸 하나하나 살펴보고 이 350장 전부에 관상동맥만 찾아서 표시하는 기능. 사람이 수행했다면 며칠이 걸리겠죠. 그런데 제가 만든 인공지능은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AI와 함께하는 미래를 탐구하는 작가 반병현입니다. 저는 카이스트 바이오 및 뇌공학과에서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 과정을 거치면서 인공지능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공지능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고요. 국가공인 자격시험에서 생성형 AI와 관련된 문항을 출제하고 있는 출제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AI 업계에 굉장히 커다란 사건이 있었죠. 알파고 사건 기억하시나요? 알파고 사건 이후로 바둑에 관심이 많은 국가들, 특히 한국, 중국, 일본 등에서 인공지능 관련 연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인공지능 연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을까요? 물론 대부분의 첨단 인공지능 기술은 산업계, 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엄청나게 커다란 연구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이겠죠. 기업의 목표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이고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이유 역시 기업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돈이라던가 경제적인 영향을 완전히 제외하고 인공지능 기술 그 자체의 발전이 우리 인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인가, AI 기술이 과연 우리를 더 행복한 미래로 이끌 수 있을 것인가에만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 방향을 예측해 보려면 크게 두 가지 전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AI는 데이터가 존재하는 곳이라면 어디서든지 태어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기술이나 자원은 그 자체로서 가치 중립적이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우리가 생각하기엔 큰 돈이 오가는 산업에서 많이 만들어진다라고 이해를 하고 계실 거예요. IT 산업, 자동차 산업, 아니면 구글이나 엔비디아가 이끄는 빅테크 기업. 그런데 이런 곳에서만 인공지능이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데이터가 존재하는 곳에서는 어디서든지 인공지능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인공지능의 본질이 데이터를 계산해주는 도구이기 때문이죠. 요즘에는 음악이나 그림, 영상 같은 거의 모든 분야의 예술조차도 데이터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작가로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요즘에는 책도 대부분 처음부터 컴퓨터로 작성을 하지 손으로 노트에 책을 집필하는 경우는 많이 드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공업 분야, 기술 분야의 어떤 정보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고 있는 예술이나 컨텐츠 분야 역시도 대부분 데이터화가 진행된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곳에서도 인공지능이 빠르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에 소홀히 한다면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면 알파고 사건 직후 딱 10일 뒤에 고용정보원에서 AI로 대체될 수 있는 직업 목록이라는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살펴보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현재 인공지능의 능력과는 완전히 정반대로 예측을 했어요. 당시 고용정보원에서는 예술가들의 영역이 AI가 대체하기 힘들 것이다 라는 주장을 했고, 오히려 반대로 콘크리트 공이라던가 제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생산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인공지능 때문에 더 빨리 대체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셨는데 2025년 시점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해 보신 분들은 다들 이렇게 느낄 겁니다. 인공지능이 오히려 예술을 더 잘하지 않나? 작가라던가 음악가의 영역을 AI가 더 빨리 침범하고 있지 않나?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데이터가 있는 모든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좀 이해하고 인정하고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전제로 기술이나 자원은 가치 중립적이다라는 사실을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가치 중립, 용어가 되게 어려울 수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선과 악을 논할 수 없는 어떤 중립적인 상태에 있는 존재다라는 뜻입니다. 대표적으로 석유 같은 게 가치 중립적인 자원에 해당하는데요. 예를 들어볼까요? 석유로 만든 휘발유는 앰뷸런스에 들어가서 사람을 살리는 용도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석유는 선한 존재일까요?
그런데 동시에 방화범은 휘발유를 활용해서 테러를 저지르기도 하죠. 석유는 악한 존재입니까? 정답은 정해져 있죠. 뻔합니다. 이 석유라는 존재는 선과 악을 논할 수 없는 중립적인 상태에 놓여 있고 이걸 활용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선한 행위와 악한 행위가 벌어졌다라고 볼 수 있죠. 인공지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공지능이란 기술 자체 혹은 도구 자체를 선한 존재다, 악한 존재다라고 규정짓기보다는 이걸 활용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좀 이해를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란 도구를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적용하려는 시도 역시 전 세계적으로 많이 보고가 되고 있고요. 성공한 사례도 있고 아직 도전 중인 상태도 있겠지만 머지않은 미래에 많은 도전들이 가시적인 성과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이롭게 바꿔나갈 것 같다라고 저는 강하게 주장하고 싶네요. 일단 생성형 AI가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생성형 AI는 똑똑합니다. 다양한 시험, 테스트에서 인류의 평균을 뛰어넘는 지능에 도달한 지 벌써 오래되었죠. 일단 저보다 똑똑해진 지는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이런 스마트한 존재가 스마트폰 속에서 24시간 사용자와 밀착해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나 판단하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24시간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최근에는 생성형 AI를 활용하면 고기능 자폐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직접적인 연구 결과도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사람을 도울 수 있다. 이 패러다임이 좀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마냥 경쟁자로 인공지능을 바라보시는 분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인공지능 역시 도구라고 바라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자동차라는 도구를 왜 사용하죠? 우리 다리로 직접 걷거나 뛰는 것보다 편하고 빠르기 때문에 이런 도구를 사용합니다. 생성형 AI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직접 생각하는 것보다 이 AI라는 도구를 썼을 때 훨씬 편하고 빠르기 때문에 혹은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산출물을 만들 수 있을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AI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어떤 사고를 하기 어려운 분들께는 생성형 AI가 일종의 외장 두뇌 같은 외장 하드나 외장 배터리 같은 형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또 최근에는 치매 환자에게 생성형 AI를 적용하면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환자의 만족도 역시 증가하더라라는 연구 결과도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들은 새로운 정보를 스스로 저장하고 기억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생성형 AI는 환자들을 대신해서 일상에서 생겨나는 데이터들, 정보들을 대신 기억해주고 필요할 때마다 대신 상기해주면서 기억을 좀 불편을 겪는 분들께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청각장애인에게도 생성형 AI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자막 안경이라는 물건을 들어보셨습니까? 안경에 일종의 배터리와 마이크가 탑재되어 있고요. 주변에서 누군가가 말을 하면 목소리를 인식해서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안경 렌즈에 홀로그램으로 자막을 띄워주는 제품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먼 미래 기술이 아니라 지금도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청각장애인은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90%가량 할인된 가격으로 이 자막 안경을 구매해서 착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도구가 있으면 청각장애인도 굉장히 손쉽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현재 자막 안경은 대부분 마이크만 사용하는데 여기에 카메라가 부착되면 한 단계 더 커다란 퀀텀 점프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독순술이라는 스킬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입술 모양을 읽는다라는 뜻에서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청각장애인들이 연습하는 기술 중에 하나인데 소리가 들리지 않는 환경에서 상대방의 입술의 움직임을 보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를 추측해보는 그런 기술이죠. 그런데 인공지능의 독순술 실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아무래도 자막 안경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가끔 잘못된 단어가 자막으로 노출된다 이런 불편을 겪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카메라 기술이 결합되어서 독순술 AI가 함께 적용된다면 자막 안경의 정확도 역시 무시무시하게 상승할 겁니다. 그런데요, 저는 인간이 가진 여러 가지 장애와 불편 중에서
생성형 AI의 도움을 가장 극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분야는 시각장애라고 생각합니다. 2024년 5월 오픈 AI는 GPT-4o라는 당시 기준 첨단 인공지능을 공개하면서 정말 충격적이고 감동까지 느껴지는 동영상 한 편을 업로드했습니다. 홍보 영상 속에서 시각장애를 겪고 계시는 장애인 모델이 스마트폰을 이마 앞에 들고 있는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뭘 하는 걸까 싶었는데 스마트폰에 연결된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카메라를 통해서 앞을 바라보면서 앞에 도로가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앞에 계단이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혹은 아까 부르셨던 택시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택시가 멈췄어요. 이제 문을 열고 천천히 탑승하세요. 등등. 이 시각장애인을 대신해서 인공지능이 세상을 바라보고 실시간으로 목소리로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는 장면을 보고 저는 굉장히 커다란 충격을 느꼈습니다.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엔지니어로서 저는 어떤 성능의 개선, 산업적인 효용성만 고려했는데 이렇게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적용하기에 따라서 다양한 사람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하지 못했던 일을 가능하도록 만드는 이렇게까지도 긍정적으로 인류에 기여하는 방법도 있구나 라는 걸 배우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기술에도 아직 한계는 있습니다. 이걸 직접 사용하고 계시는 분의 후기를 들어봤는데요. 일단 배터리가 너무 빨리 따라서 불편하다라는 피드백도 있었고 또 생각보다 실시간으로 소통되지 않고 약간의 딜레이가 있어서 정말로 움직이는 중이나 조금 도로같이 변수가 많은 곳에서 사용하기는 아직 어렵다라는 평가를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어떤 영상은 실시간으로 스마트폰 안에서 처리되는 게 아니라 데이터 통신을 통해서 미국에 있는 오픈 AI 서버에 한 차례 전달이 되고 미국에 있는 서버에서 인공지능이 연산을 처리한 뒤에 다시 태평양을 건너서 한국으로 전달이 되죠. 이 과정에서 수초간의 지연 시간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해결하려면 인공지능을 연산하는 데 쓸 수 있는 GPU 같은 반도체를 개인이 들고 다녀야겠죠. 그런데 이 같은 문제는 의외로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즘에는 인공지능이 경량화되고 있습니다. 점점 인공지능이 작아지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스마트폰에도 인공지능 연산에 쓸 수 있는 굉장히 성능이 뛰어난 반도체들이 탑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스마트폰 위에서 작동하는 실시간으로 내 대신 앞을 바라봐줄 수 있는 멀티모달 AI 이런 신기술의 등장 또한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 누군가에게는 그냥 비싼 챗봇일 수도 있겠고요. 심심풀이용 말상대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누군가는 이 생성형 AI를 나에게 부족하거나 결핍된 능력을 대신해서 채워주는 소중한 존재, 이렇게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생성형 AI는 이미 누군가의 장애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아주 유용한 존재로서 작동하고 있고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생성형 AI로 인해 장애인의 취업률이라던가 사회 진출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성장할 것이다 라는 논문과 보고서들도 많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일부 계층에게만 국한된 이야기다라는 비판도 있긴 한데요. 이 부분은 교육계에서 해소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수교육기관에서 최대한 많은 장애 학생, 장애 아동들이 생성형 AI를 적극적으로 쓸 수 있도록 장려하고 교육하고 편리함을 몸소 체험시켜주는 형태로 긍정적인 경험을 계속해서 제공하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생성형 AI를 더 적극적으로 사용해 봐야지 라는 분위기를 형성해 준다면 양극화와 같은 문제 또한 상당 부분 희석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처럼 생성형 AI는 장애인들에게 커다란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장애인이 아닌 비장애인들에게도 정서적인 도움, 더 나아가 행복을 선사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사람은 굉장히 사회적인 동물이죠. 의사소통 과정에서 행복을 느끼고 혼잣말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저도 지금 혼자 이야기하고 있지만 기분이 굉장히 좋은데요. 하물며 생성형 AI는 우리 말을 정성스럽게 경청해주고 또
우리가 만족할 만한 대답을 들려주기까지 합니다. 생성형 AI를 활용하면서 즐거움을 느끼고 몰입하는 건 어쩌면 인간에게는 자연스러운 현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항상 차갑고 냉철하게만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비누가 그랬고 비료가 그랬고 자동차가 그랬듯 생성형 AI라는 새로운 기술의 발전과 보급, 정착 역시 우리를 더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으로 인도해 줄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생성형 AI는 물질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정서적인 만족까지도 제공해 줄 수 있는 도구다 보니 더 커다란 파급력이 있을 것 같고요. 인공지능 기술은 우리가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한 새로운 차원의 풍요를 선사해 줄 것입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있지만요. 물질적인 풍요로움, 장애 해소, 질병의 극복. 생성형 AI는 인류에게 무척이나 아름다운 미래를 선사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한쪽 면에는 아름답지 못한 영역도 있습니다. 오늘은 생성형 AI가 가져올 여러 가지 미래들 중에서 어두운 면을 조망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일자리 감소를 이야기해 볼까요? 인공지능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는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구체적인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되고 있죠. 미래의 고용 상황을 예측한 논문들도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전문직일수록 빠르게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수 있다라는 주장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의사를 예로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논문 검색 포털에 Medical AI, 의료용 인공지능을 키워드로 검색하면 700만 개 이상의 자료가 검색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점은 불과 한 달 전에는 680만 건밖에 검색이 안 됐어요. 한 달 사이에 20만 건이 새롭게 발표가 되었다. 아무래도 의료 분야의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일 겁니다. 제 경험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2017년도에 제가 대학원에서 만들었던 인공지능은 CT 영상에서 관상동맥이라는 혈관만 찾아서 표시하는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환자 한 명의 심혈관 CT 사진 대략 350장 정도가 나와요. 환자 한 명에서. 이걸 하나하나 살펴보고 이 350장 전부에 관상동맥만 찾아서 표시하는 기능. 사람이 수행했다면 며칠이 걸리겠죠. 그런데 제가 만든 인공지능은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연구 과정에서 인간 의사들이 놓쳤던 혈관을 인공지능이 찾아내기도 해서 같이 공동 연구를 하던 기관을 놀래키기도 했는데요. 의사를 대체하기 위한 AI는, 전문직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AI는 이 같은 속도로 발달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전문성을 쌓는 게 별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을 텐데요. 보편적인 일자리를 한번 살펴보자면 생산직은 로봇 기술 발달과 인공지능의 결합으로 인해서 사람을 써야 되는 수요가 점점 줄어들면서 일자리가 감소할 겁니다. 식당이나 카페를 보면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공무원이나 사무직은 비용 구조의 효율화라는 이름 아래 일자리 개수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인건비를 절감하면 기관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큰 이익이 되거든요. 다만 그 와중에도 돈을 지불하는 사람들, 고객의 니즈에 맞으면 장기간 직업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간호사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녀를 데리고 예방접종을 맞기 위해서 병원을 갔는데 자율주행 로봇가 돌돌돌돌 굴러와서 바늘을 찌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자녀를 의자에 묶어주세요. 움직이다 이상한데 찌르면 안 되니까 일단 자녀가 묶여 있어야겠죠. 3초 뒤 바늘이 들어갑니다. 푸슉. 이런 병원은 다시는 방문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간호사 한 명분의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지만 돈을 지불하는 고객의 만족을 훼손시켰습니다. 고객들은 이건 사람이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우리 아이를 사람이 친절하게 달래주면서 봐주는 게 맞지 않나? 사람의 서비스를 기대하죠. 이런 경우는 기술의 발전과 상관없이 상당 기간 일자리 개수가 감소하지 않고 유지되거나 오히려
일부 영역에서는 증가할 가능성까지도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일자리 감소와는 다른 형태로, 다른 방향으로 우리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법부의 판결을 AI에게 맡기는 과정, 동의하십니까? AI 판사의 도입, 어떨 것 같으세요? 가끔 대중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 날 때가 있죠. 그런 판결이 난 뉴스 기사 들어가 보면 댓글창이 난리가 납니다. 판사를 AI로 대체해야 된다라는 댓글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AI 판사는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요?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는 컴퍼스라는 AI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찰과 법원에서 사용하는 인공지능입니다. 컴퍼스는 용의자를 분석해서 이 용의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를 확률, 재범률을 예측합니다. 재범률이 높은 피고는 법원에서 인공지능이 말하기를 재범률이 높을 거라고 하니까 더 센 형량을 줘야겠다. 이런 식으로 형량 판단에 도움을 받기도 하는데요. 이 컴퍼스라는 AI가 공정성을 잃어버린다면 억울하게 더 큰 형벌을 지는 사람도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프로버블리카라는 저널에서 컴퍼스라는 AI의 실태를 고발하는 기고문을 발표했습니다. 컴퍼스의 분류 결과를 보니 무조건 백인보다 흑인의 재범률이 높을 것이다. 흑인이 일방적으로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측 결과를 분석해 봤더니 컴퍼스가 고위험군이라고 분류했던 흑인들은 오히려 재범률이 낮았고요. 컴퍼스가 안전한 사람들이다라고 분류했던 백인들의 재범률이 훨씬 높았다고 합니다. 정반대의 예측을 피부색만 보고 만들어낸 거죠. AI의 공정하지 못한 판결 때문에 얼마나 많은 흑인들이 불필요하게 큰 형량을 받았을까요? 인공지능이 판단을 내릴 때 사용하는 기준이 편향되어 있거나 오염되어 있을 경우 공정성과는 현저히 먼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아마존에서 도입하려고 했던 면접관 인공지능이 여성 지원자들을 일방적으로 탈락시키려 했다라는 그런 뉴스 기사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에게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고 업무를 줬더니 전혀 공정하지 못한 결론에 도달했다라는 사례는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 판사의 도입 굉장히 신중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또 인공지능이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로 활용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파놉티콘이라는 개념을 들어보셨습니까? 제러미 벤담이 제안한 일종의 감옥인데요. 이 감옥에 수감된 죄수들은 24시간 내내 나의 행동이 모두 감시당할 수 있다라는 공포감을 느끼면서 생활합니다. 심리적 압박감을 24시간 내내 느끼는 과정에서 고통을 느끼고 스스로의 행동을 통제하고 제어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심리적인 지옥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는 공간인데요. 현실판 파놉티콘이 중국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감옥 같은 교정시설이 설치됐다는 뜻이 아니라 중국 전역이 24시간 감시 체계 안에 놓여 있거든요. 중국은 2015년도부터 23년까지 텐왕, 쉐량 이 두 개의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도심지와 시골에 굉장히 많은 CCTV를 설치했습니다. 서구권의 예측에 따르면 대략 7억 개 정도의 CCTV가 설치되었다고 합니다. 모든 길거리, 공공기관, 공공장소, 호텔, 일반인들이 돌아다니는 대부분 장소에 카메라가 달려있고 이 카메라는 단순히 영상을 저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최첨단 얼굴인식 인공지능과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 누구와 머물렀는지를 24시간 내내 정부가 알 수 있다는 뜻이죠. 여기에 독순술 인공지능까지 결합시킨다면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까지도 정부에서 계속 감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이런 기술을 활용해서 범죄자를 굉장히 빠르게 검거한 사례도 있습니다. CCTV 도입 이후로 범죄율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겠죠.
하지만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국민들도 24시간 내내 내 행동을 감시당해야만 한다. 이게 굉장히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파놉티콘에 수감된 죄수처럼 몸의 족쇄는 차여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족쇄를 찬 것과 마찬가지인 상태로 생활해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도시에 거주한다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범죄를 당할 확률은 줄어들겠지만 저라면 이런 곳에서는 못 살 것 같습니다. 안전이 보장된 낙원인가? 자유가 사라진 지옥인가? 고민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필터 버블이라는 현상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알고리즘이 필터링 해준 컨텐츠만 보는 과정에서 일종의 거품 속에 갇힌 것처럼 다른 생각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품 속에 갇힌 사람처럼 한 가지 면만 생각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이런 용어입니다. 여러분들의 SNS 알고리즘은 어떤 컨텐츠를 주로 추천해 주나요? 저는 주로 강아지 동영상, 요리 영상, 게임 영상 이런 컨텐츠만 잔뜩 나옵니다. 근데 누군가는 정치인 관련 영상만 잔뜩 나오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또 누군가는 아이돌 관련 컨텐츠만 잔뜩 나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SNS에 어떤 컨텐츠들이 많이 업로드되고 있는지를 토론한다면 서로 대화가 안 될 겁니다. 사용자의 취향을 분석해서 가장 좋아할 만한 컨텐츠를 추천해주는 이 추천 알고리즘이 어떻게 보면은 나에게 한 가지 컨텐츠만 보여주는, 나의 시선을 좁히는 그런 용도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취향을 위한 기능이 내가 다른 방향의 생각을 해볼 기회를 잃어버리도록 만듭니다. 수용, 인정, 양보, 타협 이런 기본적인 기능을 상실하게 만드는 거죠. 필터 버블을 의도적으로 활용할 경우에 사람들의 생각을 오염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중립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극단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만 양성할 수 있고요. AI 기술이 발전할수록 우리는 스스로의 판단을 의심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정말로 내가 내린 판단인가? 외부에서 나를 조종한 것은 아닐까? 인공지능의 추천 알고리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SNS 속 세상을 보면 질투가 날 정도로 예쁜 사람들이 가득하죠. 모두가 부자처럼 보이고 모두가 행복해 보입니다. 페이스북은 사용자들이 더 오래, 더 긴 시간 동안 앱을 사용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런 컨텐츠, 질투를 유발할 만한 컨텐츠, 분쟁을 유발할 만한 컨텐츠, 갈등을 조장할 만한 컨텐츠를 사람들에게 많이 보여주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운용했습니다. 이 알고리즘에는 치명적인 부작용도 있었는데요. 2021년 페이스북의 프로덕트 매니저로 근무하던 프랜시스 하우게는 이렇게 폭로합니다. 페이스북이 만든 알고리즘은 청소년의 자살 충동을 부추기고 불안증,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다. 페이스북은 내부 연구 결과 이런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걸 숨겼다. 왜냐하면 이게 돈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용자들의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폭력적이거나 증오를 부추길 수 있는,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컨텐츠들을 더 많이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방향으로 알고리즘을 업데이트했다 라고 폭로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이죠. 추천 알고리즘이 우리를 더 즐겁게만 해주는 줄 알았더니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생성형 AI가 가져올 기회도 물론 많겠지만 AI로 인한 변화가 마냥 행복으로만 가득 차 있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AI 혁명, 그 이전 단계의 혁명인 산업혁명 한번 생각해 보자면 노동자 계급의 몰락과 양극화를 유발했고요. 그 이후에 있었던 정보화 혁명은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정성스럽게 만들던 장인 계층의 기회를 많이 빼앗아갔습니다. 모든 변화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AI 혁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그 긍정적인 면도 어마어마하게 거대하고 부정적인 면도 어마어마하게 거대하다 보니까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나 자신의 시선으로 본인을 정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상황에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인가? 이걸 SNS를 통해서, AI를 통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 스스로 고민 끝에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도 나는 누구고 어떻게 행복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새로운 문제들은 계속해서 생겨날 거고요. 그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산업,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기회들이 끊임없이 생겨날 겁니다. AI에게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AI를 활용하고 제어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